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전문위원 이주환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투자를 하셨고 내년 한 해 어떻게 또 투자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연말에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주제, 과연 우리는 어떤 주식을 사고 싶은가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투자를 해오신 분도 있고 또 앞으로 오랫동안 투자를 해 가실 분들도 있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원하는 주식은 어떤 주식이고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은 어떤 주식인지 어떤 주식을 사야 수익이 날 수 있을지 오늘은 그 부분에 관한 가장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중국 그래서 주제는 바로 이제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제 그동안 수많은 투자를 해오면서 가치가 좋은 주식, 펀더멘탈이 좋은 주식, 모멘텀이 강한 주식, 혹은 급등하는 주식 등 여러 가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어떤 주식을 사셨고 과연 수익이 났는지 그 부분을 좀 보신다면 분명히 이제 우리한테 좋은 주식이 있고 우리한테 좀 어려운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지키면서 그 기본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가장 첫 걸음이 바로 이제 어떤 주식을 살 것이냐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나라 시가총이 상위 5대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있고요,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이고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식이 좋은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찾는 것이라고 하면 바로 이 종목들, 이 기업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셔야 됩니다. 두말 하나 할 것도 없이 삼성전자가 가장 좋은 주식이다, 좋은 기업이다라고 인식을 좀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이제 좋은 기업을 찾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답이다라면 모든 사람들이 딱 한 가지 삼성전자 이 한 종목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뭔가 남들이 모르는 기업, 종목을 좀 찾고 싶어 하는데요. 그렇다면 단순히 좋은 기업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전제를 좀 보시면 물론 70% 정도는 좋은 기업을 찾는다라는 부분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시면 다른 관점의 생각을 조금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결국 좋은 기업을 찾는다라고 하면 답이 정해져 있지만 좋은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가장 좋은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 현재 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나는 종목. 우리가 이제 기업 가치를 논할 때 그 기업이 얼만큼 이윤을 많이 남기는가, 장사를 잘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가장 첫 번째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대부분의 증권회사 레포트들을 좀 보시더라도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이익이 날 것이다라는 컨센서스를 제시해 드립니다. 근데 현재 이익이 이 컨센서스보다 생각보다 더 많이 이익이 난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난 종목이나 혹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많이 이익이 날 것 같은 종목, 바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찾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은데요. 현재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보다 더 많이, 앞으로 더 많이 이런 주관적인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주식은 집단적인 심리 게임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좀 편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도 정해진 수치 내 범위 또 정해진 방법 내에서 등락이 거듭하겠지만 주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객관적이지 않고 변화무쌍한 그런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바로 좋은 기업을 찾는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종목을 찾는다, 이익이 많은 종목을 찾는다라는 거고 그 이익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개념, 상대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의 가격이 1이라고 하면 이 1이라는 가격보다 미래의 가치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미래 가치보다 현재 가치가 낮다라는 가격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현재 가치가 1인데 앞으로는 2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할 때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강한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신다면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는 기업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거나 혹은 강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종목,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찾는다라고 좀 보시면 명확하게 목표의식을 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저평가된 종목, 강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쉬운 예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였던 KMW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는 누가 봐도 우리나라 제일 좋은 기업의 넘버원입니다. 삼성전자와 KMW를 올해 1월 2일 첫 거래일에 매수를 하고, 만약에 11월 30일 날 매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수익률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초 가격이 연초 가격이 39,400원에서 53,3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보면 연평균 수익률이 27.6%라는 상당히 좋은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좋은 기업을 찾는다라는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KMW 같은 경우는 11,200원에 있던 가격이 46,400원, 4배가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간에 상당히 큰 조정을 받았어도 4배가 넘는 좀 급등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기업은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좋은 종목은 삼성전자보다는 KMW가 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종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수익률이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수익이 큰 종목이 가장 우리한테 좋은 종목이고, 그런 종목을 찾고 있다라고 보신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좋은 기업보다는 좋은 종목을 찾는 것이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맞다라는 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제 좋은 종목,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강한 성장을 하는 종목, 어떤 종목인가라고 보면 쉽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했죠. 싼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현재 가치보다 현재 가격이 더 싼 종목이 우리가 찾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전략은 뭡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이 유일한 전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결국 비싸게 팔기 위해서 싸게 사야 되고, 쌀 수 있는 종목, 그 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주식을 해오셨거나 최근에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주식을 찾는다. 물론 방법론적으로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주식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쉽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데 왜 수익이 나기가 어려운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왜 수익이 나기 어려운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 싼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싸다 비싸다라는 기준을 우리가 세울 수 있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다면 얼마가 싼 가격인가? 적정 가격을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적정 가격보다 아래에 있으면 쌀 것이고 적정 가격보다 위쪽에 있으면 비쌀 것이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결국 이 적정 가격보다 싼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적정 가격은 얼마인가라는 의문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하나와 이렇게 지금 가치가 싼 종목과 그다음 미래 가치가 좋은 종목을 찾을 때, 그렇다면 미래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미래 가치에 대한 적정 가격, 결국에는 현재 가격의 적정 가격과 미래 가격의 적정 가격, 과연 이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 있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퀘스천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정 가격을 찾는 노력이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주식을 해오면서 연구 결과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방법론적으로는 이 접근할 때 뭐 기본적 분석이라든지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제 이 적정 가격을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적정 가격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시장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5만 원이 적정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시장에서 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고정된 가격이 없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은 상대적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사는 주식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오는 상대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리기 쉬운 상황인데 바로 이 휘둘리는 상황의 연속이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 있다라고 좀 보신다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상대적 가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우리의 주식에 대한 공부, 열정, 노력은 바로 이 상대적 가격을 얼마만큼 좀 더 정밀하게 알아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결론적으로 기여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싼 종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뭐 최근에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쓰는 방법은 바로 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결국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그 기업 내용을 보는 것이고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그 종목의 가격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이때 쓰이는 부분이 이제 차트를 많이 쓰게 되고 기업 내용 같은 경우는 뭐 재무제표라든지 혹은 기업 내용, 재무실사 여기와 그다음에 기업 보고서 등 여러 가지 부분을 좀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기술적 분석보다는 이제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좀 재미있는 일화를 좀 보면 최근에 나와 있는 주식책들을 좀 보시면은 그림이 화려한 기술적 분석 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 분석을 하는 책들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책들은 최근 유행을 따라서 계속해서 책들의 내용이 굉장히 화려하게 바뀝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분석을 하는 책들 내용을 좀 보면 대부분 좀 괜찮다 싶은 책들을 찾아보면 한 100년 정도 된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이제 1900년대 초반에 나온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본적 분석에서 가장 크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작품 책들은 대부분 한 100년 정도 된 분석된 책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100년 전의 주식시장이나 지금 주식시장이나 분석하는 방법은 큰 틀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그 시간적으로 기술적 분석들이 계속해서 유행을 탈 뿐이지 우리가 기업 내용을 좀 이해하고 종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오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그의 스승님부터 해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책들이 두세 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오렌 버핏도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 분석, 기업 내용을 보는 한두 권의 책밖에 안 봤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 부분만 이해를 해도 우리가 기업 주식 종목 상당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좀 보신다면 여전히 기술적 분석이 화려하지만 기본적 분석도 상당히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기본적 분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은 결국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바로 이 평가라는 거죠. 저 기업은 얼마의 가치가 있다. 저 기업은 얼마의 가치 있다. 저 기업의 주가의 적정 가격은 얼마다라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평가를 잘 하고 싶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업 내용을 좀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좀 발췌할 수 있겠지만 실전에 이용할 수 있는 딱 두 가지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기업의 이익 구조와 재무 상태인데 이 첫 번째와 두 가지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상당 부분 주가 접근하는 방법이 새로워집니다. 특히 이익 구조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이 어떻게 해서 이익이 나고 있고 영업이익이 실제적으로 얼마가 나는데 그 내용이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업은 내용이 어느 정도 좋아질까라는 부분을 볼 수 있다는 첫 번째 이익 구조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지금 재무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이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못 벌고 있는지 벌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알았을 때 이 기업 상태가 지금 좀 튼튼하다 혹은 위험하다 부실하다 이런 정도로 좀 걸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정도는 아주 깊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주식을 한다면 내가 사는 종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불의의 일격을 당한다라는 부분이 있죠.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기업의 돌발적인 상황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크게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 분석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 우발적인 사건을 미리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기본적인 분석에 대한 이익구조와 재무 상태를 좀 알고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어렴풋이라도
대비를 좀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술적 분석이 가지지 못하는 하나의 분석의 좀 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분이 어느 정도 이론적인 부분이라면 우리가 실전에서 기본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지금 보시면은 좀 안타깝게도 제가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시청자분들께서 의뢰해 주시는 종목의 70%가 이상은 사실은 보면 얼토당토 않는 종목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종목도 있고 상당히 기업 내용을 이해하기 난해한 그런 종목들을 선택하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종목을 사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이없는 종목을 사지 않는다, 배제한다. 기본적 분석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얼토당토 않은 종목을 사지 않는다. 어떤 종목을 사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 부분을 본다면 기업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종목은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업의 이익이라는 것은 플럭추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좀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고 뭐 시설 투자를 위해서 일부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할 때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익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자, 이익이 좀 증감이 있을 수 있는 건 당연한 이익인데 만약에 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익이 나지 않는다. 작년에도 이익이 나지 않았다. 그리고 2년 전에도 이익이 나지 않고 올해도 이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은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플럭추에이션은 있지만 만약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좀 강조할 때 좀 쓰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재무 상태가 투명하지 않은 종목은 고려를 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법이 좀 개정이 돼서 다행입니다. 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회계 감사를 하는 감사회사가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좀 부실하게 한다든지 혹은 좀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불합리한 부분을 좀 넘겨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규정이 좀 바뀌어서 만약에 부실 감사가 드러나면 회계했던 회사도 같이 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은 재무 상태에 관한 감사가 상당히 좀 투명해졌고 감사 의견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재무제표와 관련된 정보가 상당히 좀 허술했지만 최근에는 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좀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요즘에는 좀 좋은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개인으로서. 근데 최근에는 보시면 HTS를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딱 켜면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가 찾지 않아도 상당히 클릭 몇 번으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게 상당히 예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의지만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충분히 우리가 접근하지 말아야 될 종목들을 1차적으로 걸러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섹터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전문가도 아니고 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통계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실전에서는 핵심이 꼭 필요한 부분만 이해를 하면 되겠다라는 부분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일어나는 매출과 영업이익률 정도만 이해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익 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접근할 수 있다. 그 다음 이 기업이 어떻게 가치가 높은지 낮은지 혹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정도를 알 수 있을 때 PER과 PBR 그리고 ROE 그리고 재무제표에서는 매출 채권 이런 5가지 정도만 우리가 체크를 해도 실전 투자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우리가 정말 얼토당토 안 하는 종목에 접근하는 예가 상당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연말에 보시면은 상당히 안타까운 종목 상담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도 좀 보면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인 경우 특히 지금 12월 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올해까지 적자가 유지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4년 이상 적자가 되면서 상당히 존폐 기로에 서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연말 됐을 경우에 대부분의 그 종목을 관리하던 세력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연말에 좀 급등을 시켜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그 연말에 급등시킬 때 물려있는 개인들이 상당히 많고 최근에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하루에 꼭 한두 건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신다면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기술적 분석에 몰입돼서 이 부분을 간과하다가 그 종목 자체의 존립의 기반이 상당히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보실 부분은 그리고 이제 이 5가지 지표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2가지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항상 어떤 지표가 나올 때 지표에 대한 수치가 나옵니다. 지표에 대한 수치가 나오면 이 수치는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를 좀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은 항상 상대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좀 전에 그 수치들은 항상 업종 전체 대비로 해서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와 있느냐라는 이 상대적 비교를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좀 전에 봤던 PER이나 PBR, ROE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그 자체 기업만으로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바이오 종목, 신약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PER이 뭐 70배, 80배 가도 주가가 날아갑니다. 그거는 우리가 신약에 대한 모멘텀 특수성을 인지하는 거죠. 반면에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PER이 4,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 생각하면 오판이죠. 왜냐하면 업종 전체가 4,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수치는 항상 업종 전체 대비로 해서 상대적으로 좀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수치는 항상 연속된 수치가 분석이 좀 돼야 됩니다. 뭐냐면 올 한 해 반짝했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작년은 어떻는지 그리고 재작년은 어떻는지 적어도 3년 정도 그리고 분기별로 이렇게 좀 보셔야 실제적으로 그 수치가 의미가 있다 없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반드시 상대적으로 분석이 돼야 되고 수치는 연속적으로 분석이 돼야 됩니다. 이 2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유용하게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 섹터가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인데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해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됐고 매출액 중에서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됐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영업이익을 봤을 때 반드시 요 정도는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지금 3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고 4분기 실적을 지금 가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 직전 2분기 대비해서 어느 정도 매출액 영업이익이 커졌나 낮아졌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전 분기 3분기 같으면 2분기와 비교를 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를 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계절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섬유유복 같은 경우는 12월 달 겨울 쪽에 할 때 상당히 올라가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직전 동년 동기 대비해서도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직전 분기뿐만 아니라 지금 3분기 실적이 발표됐다면 2018년도 3분기 실적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가, 작년 동기 대비로 했을 때 비교를 또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직전 분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정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수치를 조금 펀더멘탈에 기초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3년 정도는 좀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올 한 해 반짝한 건지 안 그러면 작년에도 좀 개선됐고 재작년에도 개선되면서 최소한 3년 정도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좀 비교를 해서 실제적으로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정확하게 분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영업이익률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영업이익률은 역시 마찬가지지만 업종 평균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장사를 잘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요 4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HTS에서 눈으로 금방 한 번 정도 확인만 해보시면 시간은 5분이면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런 방법을 순차적으로 꼭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하나씩 확인해서 너무 나빠지는 게 아닌지 그리고 평상시를 유지하고 있는지 혹은 좋아지고 있는지 이런 정도를 파악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장사를 잘 하고 있는지 혹은 못 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수치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HTS 하면은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아도 보시면은 매출액이 얼마인지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그랬을 때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업종 대비로 해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혹은 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따른 ROE나 여러 가지 분석 등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나를 놓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를 업종 전체로 놓고 비교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시스템은 우리나라 HTS에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나라 HTS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HTS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도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저도 외국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쓰는 우리나라 HTS를 보고 외국인들이 상당히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정도의 자료를 그냥 공짜로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는 이런 자료를 확인할 때마다 돈이 들어갑니다. HTS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제공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무슨 기능을 하나씩 추가를 하면 그때마다 뭐 100불씩 붙어서 적어도 우리나라 정도 같이 좋은 HTS를 쓰려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가볍게 많은 부분을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HTS라 좀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매출액을 보는 건데 역시 HTS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2016년도 매출액이 나와 있고 2017년도 매출액이 나와 있고 2018년도 매출액이 나와 있고 2019년도 자세하게 연도별로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3월달, 6월달, 9월달 분기별로도 매출액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영업이익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이익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HTS는 뭐 기본적으로 다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 실제로 확인해 보는데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 좀 확인을 하셔도 적어도 내가 사는 종목이 어느 정도 이익이 나고 있는지 이 종목을 살만한 것인지 충분히 그 가치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PR인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주식의 주당 시가를 주당 이익으로 나누는 수치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나는 이익이 주가별로 했을 때 이 주식의 가치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에서 PER이 우리가 10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종목은 현재 이익 구조로 주가까지 가는데 10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낮은 게 좋은 수치죠. 낮은 게. 그래서 PER은 쉽게 그냥 낮을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PER이 반드시 이제 업종 대비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업종 대비로 높다라고 하면 주가가 좀 비싸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PER이 업종 대비보다 낮다라고 하면 주가가 좀 싸구나라는 부분을 좀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업종 대비로 평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목적이 뭡니까? 싼 주식을 비싸게 파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정말 얼토당토 않는 종목을 배제하는 것이라면 싸다 비싸다라는 관점을 좀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이 지표도 최소 3년간의 흐름을 좀 비교를 하셔야 자료에 신뢰성이 있다. 그렇다면 3년간 연속으로 비교를 한다. 업종 내 비교를 한다. 이 두 가지 정도를 아시면 모든 지표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ER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경우는 삼성전자의 PER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2016년도에 13.18이었다. 2017년도에 9.4, 2018년도에 6.42.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PER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반대로 상승을 하겠구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반면에 이제 2019년도에 상당히 좀 올라갔는데 반도체가 상당히 좀 고전을 겪었죠. 실적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낮아졌고 그 부분이 반영돼서 주가가 출렁거린 이후에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다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차트를 좀 보지 않아도 이 PER을 좀 보시면은 주가의 흐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두 번째 볼 부분은 PBR입니다. 주가 순자산 배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주가를 한 주당 순자산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이 주가에, 이 쉽게 얘기하면 기업의 가치가 주가에 반영돼서 나오는 거죠. 아마 이 주식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 기업이 망했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런 척도가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PBR도 마찬가지지만,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봤을 때 PBR이 높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비싸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업종 대비 PBR이 낮다라고 하면 역시 이제 주가가 좀 싸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PBR이 1.5다 이러면 실제로 이 주식의
절반 정도의 가격이 좀 가치가 좀 내재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0.5다 이러면 이 주식은 망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망한다고 해도 이 주식이 받을 수 있는 가치는 2배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PBR이 높다라고 하면 비싸다. 이렇게 좀 이해를 쉽게 하시면 되겠고요. PBR이 업종 대비로 낮다라면 싸다. 역시 3년치 비교를 합니다. 마찬가지지만 비교는 항상 업종 대비로 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 전체 특성을 알고 그 부분에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업종 대비로 봤을 때 싸다, 비싸다라는 관점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PER과 PBR 간단하게 보시지만 상당히 좀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기술적 분석을 하실 때 순간적으로 좀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지표가 PER, PBR 두 가지가 된다라고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리면 이제 ROE인데,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경영자가 주주의 자본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올리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하면 이겁니다. 오너가 얼마를 투입해서 이익이 얼마가 나느냐라는 부분을 좀 보는 겁니다. ROE 하면 제가 이제 방송에서 늘 하는 얘기만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은 기본적 분석도 하지 않고 기술적 분석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오로지 뭐 신문이나 매체에서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가격이 싸질 때까지 기다리는 상식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도 그래도 참고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인데, 이 ROE는 특징을 한 가지로 얘기해 드리면 얼마만큼 장사를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척도라고 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ROE 같은 경우도 업종 대비해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을수록 싸다라고 좀 보면 되겠고요. 업종 대비해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 낮다라고 하면 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다, 비싸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한때 이 ROE가 기본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보면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어느 날 스토캐스틱이 나오면서 마법의 지표로 좀 불렸던 것처럼 기업 내용을 보는 기본적 분석에서는 이 ROE가 한때 마법의 지표처럼 쓰였습니다. 결국 이제 유행을 좀 타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워렌 버핏이 가장 신뢰하는 지표라고 보니까 일반 대중들도 거기에 많이 좀 따라갔던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PER이나 PBR처럼 한 가지 정도의 기업을 좀 판단하는 수단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이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PER과 그리고 PBR과 그리고 이 ROE, 이 세 개 정도는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요 세 가지 정도는 아무리 몰라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내가 주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꼭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매출 채권인데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했던 부분은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이익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잘 평가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PER과 두 번째 PBR과 세 번째 ROE 이렇게 좀 봤습니다. 매출 채권은 이제부터 조금 다른 분야인데요. 매출 채권은 이 이익이 어느 정도 났냐를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이익이 어떻게 났냐라는 부분은 이제 질적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질적 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기업의 신뢰도와 상당히 상관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업이 사실 이익이 잘 나는지 못 나는지를 평가를 하고 좋다 나쁘다를 했는데, 과연 이게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를 좀 따져보는 게 바로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제표는 뭐 우리가 경영에 뭐 학교 다닐 때 혹은 경영학과든 경제학과든 좀 보셨을 분들도 상당히 어렵죠. 일반인들 좀 보기도 어렵고. 근데 우리가 뭐 기업 M&A를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을 캐치할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좀 전에 앞에 봤던 그런 영업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고 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이제 매출채권인데, 요거는 꼭 한 가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특히 우리가 급등주를 하거나 코스닥의 중소형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요거 정도는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이제 주가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출 채권은 뭐냐면,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수익 창출을 활동을 생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익이 났는데 그때 이제 외상 매출금 받을 의미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기업에서 물건을 팔고 바로 돈을 받지 않고 지금 받은 이제 외상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외상금을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 매출 채권에 왜 문제가 되느냐라는 부분을 좀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 제조업체들을 좀 보시면 어떤 부분에 이제 재화를 이제 물건을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영업이익으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재무제표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판매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냐면 이 회사랑 A라는 회사가 물건을 판매를 했는데 B라는 도매상을 거쳐서 C라는 소비자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제조사가 되고 여기서는 판매자가 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되는데 이렇게 정상적인 ABC 과정을 거쳐가지고 물건을 팔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자 A라는 제조회사가 B라는 판매회사에 물건을 판매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C라는 소비자에게는 판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A라는 회사가 생산한 물건은 소비자한테 가 있는 게 아니라 B라는 판매자한테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매상이나 이런 곳에 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품만 공장에서 도매상으로 이동이 됐지 실제적으로 판매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맹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 부분은 판매가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실제로 판매가 되지 않은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영업이익만 보면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상당히 장사를 잘하고 있구나, 상당히 이 기업이 잘 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오판하기 쉽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 오판을 하게 되면 영업이익, 앞에서 봤던 영업이익만 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면 A 기업은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판매가 없기 때문에 A 기업에 들어오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장부상에서의 이익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A라는 회사는 B라는 회사에 받을 어음이 생기고 받을 외상금이 생기는데 실제로 B라는 회사는 판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죠. 단지 제품만 위치 이동을 한 겁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 이후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속아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받을 어음은 이렇게 매출 채권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매출을 이뤘는데 매출 채권이 어느 정도냐를 봐서 너무 비정상적으로 매출 채권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일단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이 위치 이동만 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요거를 실제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셀트리온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바로 누구나 알고 계시겠지만 공매도입니다. 셀트리온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부분이 바로 이 공매도인데요. 그렇다면 셀트리온은 왜 이렇게 공매도가 많은 걸까요? 외국인들이 셀트리온 대주주가 미워서 혹은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미워서 공매도를 많이 했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셀트리온을 집중적으로 공매도 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좀 보시면은 자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셀트리온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냐면 6,706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신생 바이오 업체 치고는 매출액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수치라고 할 수 있죠. 매출액이 6,700억대 나왔으니까. 근데 자세히 보니까 2016년도에 셀트리온 매출 채권이 6,685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6,700억이라는 제품을 판매를 했는데 6,700억 정도가 그대로 외상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도 돈을 받은 것은 없이 물건만 팔았다라는 거죠. 그럼 외국인들이 이제 이 셀트리온의 재무제표를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6,700억이라는 물품은 실제 판매된 게 아니고 도매상으로 넘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 소비자에게 가는 게. 그렇게 해서 따져봤더니 셀트리온의 유통 채널이 어디입니까? 셀트리온의 유통 채널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유통 채널은 같은 자회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셀트리온에서 생산된 제품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위치만 이동된 거지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판단을 외국인들이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바로 집중적으로 셀트리온 공매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외국인들이 셀트리온 공매도를 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가장 원초적인 초반의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공매도를 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실제 매출이 발생되지 않았고 이 부분이 이제 밝혀지면 주가는 폭락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주가는 이제 주식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객관적인 부분이 좀 통할 때도 있지만 상당히 불규칙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셀트리온 주가가 이제 폭락을 좀 했어야 되는데 시때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죠. 램시마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제 매출이 이런 가짜 매출이 허 매출이 아니라 실제 매출이 발생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의 예상을 깨고 주가가 이제 올라가 버린 거죠. 그거는 이제 다행스러운 경우지만 어쨌든 셀트리온은 매출 채권이 그 당시에 2016년도에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의 공매도에 집중적인 공격을 좀 받게 되었고 그 부분이 지금까지 좀 이어졌다라는 부분을 좀 보신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셀트리온에 대한 공매도가 많았냐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가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 부분을 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방송 좀 계속 보시면 더 생각하실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종목을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싼 주식을 찾아서 어떻게 한다? 비싸게 판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싼 주식을 사서 비싸게 파는 이 전략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런데 어느 게 싸냐 안 싸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맡긴다? 시장에 맡긴다. 다만 우리가 이 시장을 분석하고 종목을 분석하면서 이 종목이 좀 싼지 아닌지 부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가지 케이스는 꼭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매출액과 관련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반드시 좀 기억하자. 업종 대비 간의 영업이익, 전년 분기, 전년 혹은 직전 분기 혹은 3년치 기간과 관련된 연속성을 가진 분석, 업종 대비와 관련된 분석 두 가지를 통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정도는 얼마든지 나는지 기억하고 있죠. 두 번째가 PER입니다. PER은 주가당 손익 비율인데 자, 이게 PER이 높으면 주가가 비싸고 PER이 낮으면 주가가 싸다. 이 주가가 높고 낮다는 거는 업종 대비로 평가를 한다. 업종 대비 높은지 나쁜지를 알면 싼지 비싼지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를 좀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가 PBR입니다. PBR은 주가당 순자산 비율인데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이 종목, 이 기업이 지금 현재 망하더라도 그 안에 남아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 돼서 한 주당 어느 정도 돌려줄 수 있는지를 좀 보면 주는 비율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신다면 역시 PBR이 높으면 비싸다. PBR이 낮으면 싸다라고 좀 말할 수 있고 결국 이 역시 PBR도 PER과 마찬가지로 업종 대비로 평가를 한다. 업종 대비 높은지 낮은지 평가를 한다. 요 두 가지 지표는 기업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싼지 비싼지를 아는 가장 큰 척도가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기억하실 부분이 바로 ROE입니다. ROE 같은 거는 자기 자본 수익률인데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비싼지 싼지에서부터 장사를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이 ROE를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워렌 버핏인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 ROE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좀 평가합니다. 이 ROE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사를 잘하고 있냐 못하느냐를 봤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말하는 일반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기업들 보면 코카콜라, 맥도날드 가장 일반적인 기업들로 대표되는 기업들인데 이런 종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ROE가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ROE를 봤을 때는 역시 업종 대비로 평가를 하는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 ROE가 최소
10을 넘어가지 못한 건지 정도를 가장 크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10을 좀 상회하면 일반적으로 조금은 괜찮은 기업, 10을 이하로 하회하면 이 기업은 좋지 않은 기업, 이렇게 좀 구분을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경우 정도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캐치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매출 채권입니다. 매출 채권은 앞에 거와 분석하는 방법이 조금은 다릅니다. 가장 큰 방법은 앞에 거는 싸다 안 싸다, 이걸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평가하는 것이고, 마지막 매출 채권은 이와 관련된 부분이 진실성이 있다 없다, 어느 정도 우리가 속지 말자라는 이런 진실성 여부, 신뢰 여부를 좀 판단하는 수단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채권은 전체적으로 받을 외상금인데 실제적으로 생산된 재화가 판매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고, 물론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이 현금 거래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매출 채권은 당연히 발생할 것이고, 그 매출 채권이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좀 될 수 있지만, 좀 전에 우리가 특정한 기간에 좀 본 것처럼 전체적인 매출 규모에 대해서 매출 채권이 거의 다 육박을 해버리면 이런 경우, 혹은 매출 채권이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일정 부분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크게 확대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 특히 코스닥의 중소형주를 거래하시는, 급등주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매출 채권의 확대 여부를 좀 기록을 하셔야 적어도 우리가 속는 경우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이 5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매출 채권 외에 우리가 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기업의 신뢰성을 좀 높여야 되는 부분 중에 여러 가지가 좀 있지만, BW와 CB와 관련된 이런 종류도 매출 채권과 같이 좀 파악을 하시면 좀 유용합니다. BW와 CB는 결국 이제 돈을 빌려오는 방법인데, 정상적인 채권 발행이 좀 어려운 회사들이나 채권 발행보다 좀 유리하다고 했을 때 쓰는 방법인데, 이 BW와 CB 같은 경우도 역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 정상적인 범주를 좀 벗어나지 않는지 정도로 좀 체크할 수 있고요. 이 매출 채권과 더불어서 이 BW와 CB 정도 발행을 좀 보시면은 충분히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제 좀 첨언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유상증자와 관련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이 유상증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많이 속는 경우가 3자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 분석할 때 조금은 좀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무조건 호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유상증자를 할 때 미리 이 물량을 받아갈 주체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한 앞으로 미래가 밝다라는 부분인데, 최근에도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된 문의를 상당히 많이 해오시는데, 유상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호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가지를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유상증자가 호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발행 가격입니다. 가격. 이 발행 가격이 지금 현재 시세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행 가격이 지금 현재 시세보다 10%가 넘는 범위에서 발행 가격이 나왔다라면, 이런 부분은 단기 차익을 노리고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신뢰보다는 가격 차이에서 들어왔을 개연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행 가격이 현재 가격과 10% 이상 차이가 나는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반드시 호재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업 목적입니다. 보통 유상증자를 할 때 실제적으로 시설 투자나 혹은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유상증자의 사업 목적에 좀 밝히게 되어 있고, 이 사업 목적에서 밝히는 경우에 그 부분이 호재로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업 목적이 최근에 코스닥 쪽에서 나오는 유상증자에 제일 많은 게 운영 목적입니다. 운영 자금입니다. 쉽게 해서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호재가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운영 자금 목적으로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을 하는 경우는 이미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속칭히 얘기하는 서로 아는 관계에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재가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호재로 좀 작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행 가액이 10% 미만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사업 목적이 반드시 명시돼서 운영 자금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재무제표 쪽 외에 봤을 때 매출 채권이랑 BW, 시비 발행 정도 그리고 제3자 백려 유상증자 요 네 가지 정도 기억을 하시면은 앞에 보셨던 기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표와 같이 통해서 보신다면 충분히 전체적으로 이 종목이 싼 종목인지 좋은 종목인지 판단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드리면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주식을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술적 분석에 따라서 누군가의 조언에 따라서 가서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종목을 산 이유가 있고 이 종목은 지금 현 시세보다 싸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이 가격에 사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전제가 되어졌을 때만 이 종목을 반드시 매수를 하는 거고 이 종목이 싸냐 안 싸냐는 기본적인 분석은 방금 오늘 보신 이 강의 내용을 좀 참조를 하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걸러낼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기술적 분석까지 하신다면은 적절한 시점에 진입 시점까지 잡으시면서 충분히 홀로 서기 주식에 대한 매수 가능하다라는 점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실 때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어떤 주식에 접근할 것이냐 가장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강의를 좀 드렸고요. 연말에 한 번쯤 이 강의를 보시고 스스로 한 번 좀 되돌아보신다면 내년도 주식시장 그렇게 어둡지 않은 전망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도 수익을 좀 기대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강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